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세월호 가족분 그리고 단원고 약전을 집필했던 오연주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세월호 7시간 그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조각만 추적을 하자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지만 그래도 이 7시간을 저희들이 추적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세월호 가족분 그리고 세월호 가족분들과 최근에 계속 같이 활동하고 계신 작가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분 중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진상규명을 담당하고 계신 장훈 분과장님께서 나와주셨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원고 약전을 집필하고 최근에 가족분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판매하고 계신 세월호 관련된 자료집을 만드시는데 힘을 많이 보태셨던 오연주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한마디씩 아까 우리 다 했지만 그래서 또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마치 네. 처음인 듯. 네. 그런 얘기하면 처음인지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4.16 참사 세월호 가족협의회 진상규명 부과장 맡고 있는 2학년 8반 장준영 아빠 장훈입니다. 좀 어눌하거나 어투가 좀 거칠거나 욕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주민 의원님과 같이 이런 방송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네. 제가 영광이죠. 네, 안녕하세요. 오현주라고 하고요. 저는 오늘 이럴 줄 알았으면 약전을 좀 들고 나오는 건데 4.16 단원고 약전이라고 해서요. 단원고 250명 우리 아이들과 11분의 선생님들 이야기를 각각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줄여서 쓴 전기 형태로 만든 12권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을 2015년부터 해서 1년 동안에 걸쳐 저희 130저의 이제 8명의 대한민국 그 훌륭한 작가분들과 함께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도서관이나 뭐 이런 데 가시면 좀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네. 그 약전을 같이 만들었던 약전 발간 운영위원이고 이제 책 작업을 주로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촛불 집회 나가시면 광화문에 가시면 요 책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어디까지 왔나 라는 제목으로 이거는 4.16 가족협의회에서 직접 최초로 만든 진상규명과 인양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자료집입니다. 이거를 옆에 계신 이 장훈 문과장님이 이제 지휘를 하셔서 만들었던 같이 만드는 일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의원님이 저한테 여기 나오라고 하신 것 같아요. 예, 반갑습니다. 사실 뭐 가족분들께서 이제 진상규명 작업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네. 활동들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분들 차원에서 뭔가 정리를 해서 이제 내놓는 것은 사실상 처음인 것이죠. 네네, 그렇죠. 자료집 형태로 내는 네. 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최근에는 전국 재패, 네. 뭐 강백호 얘기가 아닙니다. 네. 전국 재패라는 이름으로 설명회를 돌아다니시면서 하고 계시죠. 그것도 네. 잠깐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 강연회인데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다라고 왜 우리 그 김관홍 잠수사, 네. 고 김관홍 잠수사의 그러니까 뭐 인터뷰와 또 4.16의 목소리라는 저희 가족들이 주로 출연하시는 4.16의 목소리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같이 진행을 맡으신 김탁관 작가님께서 쓴 소설, 그 소설 이야기와 또 이제 제가 저희 작가님들과 함께 만들었던 4.16 단원고 약전 이야기 그리고 우리 진상문과장님과 인양문과장님을 비롯해서 가족분들이 직접 이야기하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세 꼭지로 나눠서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강연회를 하고 있어요. 네. 광주와 대구가 끝났고 이번 달에 이제 제주에서 16일 날 또 하고요. 그 밖의 지역들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가는 걸로 4.16 연대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네. 또 이제 신청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에 관련돼서 많은 국민들이 아파하시고 또 슬퍼하시고 하셨지만 사실 뭐 또 좀 관심이 많이 좀 약해지셨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다시 터지면서 과연 세월호 참사 당시에 대통령은 무엇을 했을까?
왜 아무것도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이제 다시 세월호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전 국민이 다시 세월호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는 사실 이제 대전 쪽에 집회 가 있느라고 함께 하지 못했지만 가족분들이 이제 집회 대우와 함께 청와대와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곧 가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 상황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가 3시에 출정식을 해가지고요. 3시 20분에 출발을 했는데 거기까지 걷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민분들이 많이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오셨다고. 오셔서. 예. 그리고 또 뭐냐면 원래 또 거기 가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여기 들어오기까지가 2년 7개월이 넘는 세월 동안 투쟁을 했기 때문에 그 시민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그 맨 앞으로 갔죠. 예. 맨 앞으로 갔는데 어머님들 진짜 많이 우시고요. 그게 복잡한 심정인 거예요. 이 길이 뭐라고 네. 여기 오는데 2년 7개월이 걸렸나. 그렇죠. 예. 이런 심정이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 거기 저희 가서도 할 일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소리 지르고 예. 그리고 거기 오라고 했던 건 박근혜 대통령이었지 우리가 언제든지 찾아오라. 예.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놓고 막아버렸으니 화도 나고 하는데 아무튼 어저께는 시민분들이 너무 저희한테 그러니까 힘을 주셨어요. 힘을 많이 주셨어요. 그 힘이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하지 않았구나. 여태까지 잘 싸워왔구나. 예. 이걸 많이 느꼈죠. 어제 현장에 오 작가님도 같이 계셨어요? 그럼요. 예. 네, 이제 같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들 중에 어느 분이 이제 세월호 7시간이라는 단어가 예. 예전에는 되게 예전에는. 아프고 무서운 단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부모님들이 처음에 이렇게 왜 그 특조위에 조사 신청을 넣어서 네. 7시간 얘기가 나오기 전에 전에. 조선일보랑 산케이가 먼저 얘기를 한 거였잖아요. 네. 세월호 7시간이. 근데 유가족분들이 말하는 세월호 7시간은 그 시간 동안에 박근혜가 뭘 했나가 아니었어요. 그 시간 동안에 박근혜가 뭘 안 했나였던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7시간도 아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8시 50분부터 10시 20분까지.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7시간이 아니고 8시 50분부터 10시 20분까지 뭘 했느냐가 궁금한 거래요. 그러니까 뭘 안 했느냐가. 근데 마치 세월호 7시간이라는 얘기로 인해서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의 사생활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네. 불경하게도 그렇게 몰면서 특조위는 질식사 당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은 무슨 뭐 진짜 뭐 종북좌파니 뭐니 뭐 온갖 그 막 말도 안 되는 비난에 시달리게 네. 되고 그런 시간들을 거쳐왔는데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면서 세월호 7시간이 다시 수면 위로 확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다시금 재조명하게끔 하고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단어가 되었다는 것이 네. 이게 좋으면서도 아프면서도 참 여러 가지 심정이 든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지금 방금 오 작가님이 얘기하셨지만 7시간은 보통 10시 반부터 중대본에 네. 나타나는 오후 5시 한 18분까지를 네. 보통 네. 지칭하는데 사실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경이 처음 사고를 인지한. 인지한 8시 58분부터 한 네. 10시 반, 네, 그 정도였겠고 네, 세월호가 또 완전히 이제 그 선수만 남기고 네. 이렇게 잠기는 시간은 오전 11시 18분으로 네.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 시간대도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시간대인데 그때도 적극적인 지시나 구체적인 지시는 나오지 않았다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이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8시 52분에 그러니까 최초 신고가 왔을 때 네.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해서 해경이 모른 게 아니고 119가 해경이랑 다이렉트로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렇죠. 신고자랑. 네. 그렇다면
그 해경이 사고를 최초에 인지한 신고 시각은 8시 52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 언제까지가 중요한 거냐면 10시 21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마지막 생존자가 탈출한 시각인데 네. 그 생존자가 탈출한 게 자기 의지로 탈출한 게 아니었어요. 네. 물이 급격히 들어와가지고 물살에 휩쓸려 나온 정말 운 좋게 탈출한 거였어서 사실은 10시 이후로는 해경이 들어가서 퇴선 명령을 하고 승객들을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면 골든타임은 10시 이전에 얘기가 나왔어야 하는 건데 네. 뭐 청와대에서 해명 자료랍시고 나와 있는 그 자료에 보면 대통령이 뭐 승객을 뭐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뭐 인명 피해 없이 뭐 구조하라는 것 자체가 그 시간대를 훨씬 지나서 있잖아요. 그렇죠. 10시 15분에 네. 그다음에 10시 22분, 네. 10시 30분. 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본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아까 리허설 때도 약간 말씀드렸지만 이 타임라인은 정부에서 발표한 타임라인이에요. 그렇죠.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긋나 있어요, 지금. 미묘하게 다 어긋나 있어요. ARS 자료하고 네. 뭐 TRS 자료라든지 네. 이런 자료들하고 그다음에 안에서 생존한 학생들 아니면 생존자의 증언들이나 아니면 우리 희생된 아이들의 그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이 시간대가 다 어긋나 있는 거예요. 타임라인이. 타임라인 자체가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골든타임이 어딘지를 확실히 모르겠어요. 제가 여태까지 진상규명 분과장을 하면서 제일 깝깝하게 느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골든타임의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지금 것 같아요. 최초 신고 시각이 8시 52분이라고 하는데 네. 사고 인지 시각은 사고 인지 시각은 더 빠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골든타임이라고 부른 그때 저희는 그 골든타임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고 그 일부의 책임이 또 선원들에게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가령 이런 거예요. 응급 환자가 발생해서 119한테 신고를 해요. 그래서 누가 쓰러졌고 어떤 처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119 지금 저하고 전화 받는 119 구조대원은 전화를 끊지 마시고 어떠한 상태에 있고 어떻게 있고 그럼 제가 또 어린애면 옆에 주위에 어른이 있는지 물어보고 어른을 바꿔달라. 이렇게 계속 전화상으로 확인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월호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냥 막 끊죠. 그냥 막 끊어버려요. 네, 알았습니다 하고 끊어버려요. 그 너무 태연하게.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일단 청와대에서 아까 이재명 시장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청와대에서 해명 자료라고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정부 특히 이제 해경 해수부에서 TRS 교신록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주고받은 이야기들 신고한 거 이거 녹취를 해갖고 준 것도 이게 과연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죠. 그리고 사실은 세간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공개 안 한 게 훨씬 많아요. 네. 예, TRS 교신록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받아서 볼 수 있는 자료는 보지 못하는 자료의 아주 일부인 거죠. 근데 그걸 다 믿는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은 이제 목포 서장 김문홍이 내가 신이냐? 난 정말 할 만큼 했다. 얼마 전까지 전원구조를 했던 네. 화려한 이력을 지닌 대단한 유능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월호 이전에는. 근데 갑자기 세월호에 오더니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멍청해졌는데 이 사람이 10시 좀 넘은 시각에 교신록에 등장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퇴선 명령하라고. 승객들을 빼라는 얘기를 처음 하는데 되게 어이가 없는 게 그땐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가서 우리 승객들에게 나오라고 소리를 치고 그 퇴선을 유도할 수 있었던 시각에는 아무도 승객은 어떠냐라고 묻지 않아요. 네. 아무도 지금 승객들이 배 안에 갇혀 있는데 나오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도 지시도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채로 그냥 그 시간을 흘려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처음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은 뭐 해경이나 이런 쪽도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저희가 오늘 얘기하려는 건 청와대 쪽이니까. 그렇죠. 청와대에서는 10시에 최초로 대통령한테 보고했다고 지금 공식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 기관이 사고에 대해서 인지한 건 8시 52분. 그렇죠. 예, 그러니까
1시간 18분 동안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보고가 됐었던, 최초 보고가 됐었던 10시경에는 이미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져서 뭔가 손을 쓰기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네. 10시에 알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청와대에서 해경이나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는 9시 때에 걸려와요. 그렇죠. 예. 이거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한라인 통해서는 이미 이제 9시 얘기가 때 많이 걸려와요. 되니까. 그러니까 네. 바로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네. 청와대는 9시 경부터 이미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뭔가 비상적인 수단을 써야 된다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럼요. 그러나 그 내용이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것은 10시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300명이 400명이 넘는 사람이 탄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다고 지금 신고가 들어왔는데 네. 이게 그러면 대통령한테 응급하게 보고해야 될 사항이 뭐 이거 말고 또 딴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까 이재명 시장님 나왔을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런 보고가 있고 나서 지시를 하긴 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지시가 한참 없다가 갑자기 12시 50분에 지시를 하는데 기초연금에 대한 지시를 갑자기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다가 다시 또 지시가 사라져요. 그게 굉장히 황당했는데 또 이제 오늘 한겨레 내일자로 발간되는 거기에 실려 있다고 하지만 11시 경에 23분경에 유선으로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는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시가 없다가 기초연금 상황을 확인하는 지시만 한번 하고 또 아무런 지시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 컨트롤 타워 부분은 저희가 대통령 한 사람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누구냐면 국가안보실과 NSC 그쪽과 그다음에 비서실 그다음에 대통령 이 세 사람. 그룹이 그러니까 아무도 지시를 안 내린 거예요. 그렇죠. 그 골든 타임에 네. 소위 말하는 골든 타임에 이 세 그룹 중 한 명이라도 빨리 들어가 구해 아니면 탈출 지시해 했어야 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그룹들이 왜 이렇게 안 움직였냐를 우리가 특조위한테 신청 사건을 넣었죠. 이게 그날 어떻게 돌아갔느냐, 어떻게 돌아갔는지 알려달라. 모르겠다. 왜 안 그게 돌아가지 않았으니까 우리 아들이 다 죽지 않았냐. 지시가 내려온 게 없는데. 그런데 무슨 양파도 아니고 양배추도 아니고 그냥 뭐 하나 딱 까면 또 나와. 뭐 이상하게 막 계속 까면 나와. 뭐 거짓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정말 신기하게도 대통령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연락을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비서실장이 있는 거고 NSC의 국가안보실장이 그 당시 지금 주중대사로가 있는 김장수잖아요. 맞아요. 어제 이제 그 청와대 가기 전에 발언할 때 장훈문 과장님이 그 세 사람을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가 연락이 안 되면 김기춘이라도, 김기춘이 뭐 또 뭐가 안 되면 김장수라도, 셋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승객을 구조하라는 말을 하는데 승객을 구조하라 7개의 글자거든요. 1분도 안 걸리는 이 단어를 안 한 거죠. 아무도.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에서 그 단어가 내려왔어야만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지시는 뭐 삼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걸 안 했다라는 것이 그게 문제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7시간으로 다시 돌아가 봐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대체 박근혜가 7시간 동안 뭘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면서 그거에 매몰되다시피 지금 막 얘기가 가는데 네. 세월호와 관련 지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왜 7글자 승객을 구조하라는 7글자가 10시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가. 이 부분이 유가족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대목이에요. 사실 그날 NSC 실무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각 기관의 실무 책임자급들은 다 모여 있었어요, 청와대.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람을 다시 불러 모으기도 어려운데 네. 다시 그냥 흩어졌어요. 이것도 굉장히 웃긴 황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봐야 돼요. 사실은 그 모여서 뭘 했길래. 이거 뭐 이제 음모론을 많이 얘기하는데 저희는
단언하건대 예. 구조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못한 게 아니라 못한 게 아니고 무능해서 못한 게 아니고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거기 출동하는 세력과 출동 세력과 그 다음에 그 서해청장, 뭐 목포서장, 본청장. 본청장 예. 전부 무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도 구조 성공을 네. 이유로 상까지 받았던 네. 사람들이고 포상 엄청 받고 예. 뭐. 예. 자기네들이 그렇게 자랑 삼아 자기 공적들을 자랑했던 그렇죠. 사람인데 그런데 여기 세월호만 딱 오면 전부 무능해져요. 음.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검찰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이런 상황 있으면 다음엔 어떻게 할 거야? 다음엔 또 뭐 다 잘하겠대. 그럼 여기서만 왜 묻어내냐고. 난 그래서 저희는 경황이 없어서. 이게 경황이 없어서 한마디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의도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좀 이렇게 좀 길게 얘기해 볼게요. 자, 침몰, 구조,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사후 처리. 근데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침몰, 구조 방기, 은폐라고 생각해요. 구조 방기라면 구조를 안 했다니까 이거 일부러 안 한 거 아니냐. 그럼 의도성이 보인다. 은폐? 가장 중요한 증거인 세월호가 인양이 돼야 되는데 지금 2년 7개월 동안 인양도 안 하고 있어요. 배는 배 아주 난리를 내놓고 있어요. 지금 인양도 안 하고. 그러게요. 뭐 구멍 140개 넘게 뚫어놨고요. 뭐 자를 거 다 잘랐고요. 중요 증거 부위는 다 손상했죠. 다 손상시켜놨고. 그리고 인양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해수부는 열심히 한대요. 7월 달에 인양한다. 9월 달에 8월 달에 인양한다. 9월 달에 인양한다. 연내 인양 가능하다. 연내 인양 불가능하다 그러나. 은폐라는 거예요, 이게 또. 그리고 우리 여태까지 활동했던 것들 전부 막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은폐거든요. 조직적으로. 그러면 자, 세 가지를 아까 말씀드렸죠. 침몰, 구조, 그다음에 나머지 사후 처리. 근데 구조에서도 의도성이 보이고 은폐도 의도성이 보인다는 거야. 그러면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는 얘기야. 두 가지를 왜 의도적으로 망자 이거예요. 그러면 침몰 원인이 뭔데? 이 얘기가 나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양을 하자는데 정부에서 지금 계속 안 하고 있는 거죠. 제 생각에 그래서 뭐 세월호 관련돼서는 네네. 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돼서 뭐 7시간이라든지 등등은 뭐 특검도 조사하겠다고 수사하겠다고 네. 하니까 그 부분 되더라도 지금 말씀하셨던 침몰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그 이후에 뭐 국정원 문건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BTC가 공개한 보수단체나 보수 언론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해라. 그런 그 커넥션, 그런 흐름까지도 다시 한번 다 조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엔 그거예요. 특별법을 저희가 주장했던 특별법이 맞았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사권,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이 돼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이제 긴 리허설을 거치다 보니까 이 본방이 좀 짧아졌는데 요거는 이제 라이브로 하고 나머지 영상은 한겨레 쪽에서 이제 VOD 형식으로 해서 내일 다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영상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라이브 차원에서는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하시니까 마무리 말씀을 좀 한마디씩 하시고 예. 마무리 말을 하고 또 다시 본론으로 가야 되는 제가 먼저 할까요? 예, 그러시죠. 예. 이제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뭘 느낄 수 있느냐면 박근혜 정권과 또 새누리당으로 대변되는 이 나라 수구 보수 세력들이 국민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당시 어느 누구도 그 안에 갇혀있는 승객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이 없었고 304는 5천만 중에 아주 소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304명의 피해자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가 돈이나 받고 떨어지지 왜 저래 뭐 이런 태도들
이것이 저들이 국민을 바라보는 태도라는 게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것을 계속 우리가 용인해 나간다면 다음에 해상사고라는 거는 사실 계속 반복될 것이고 해상사고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의 대형 참사라는 거는 우리가 막으려는 마음만 있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닌데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최소화시켜 나가느냐인데 그 다음에 또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내 아이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 멈추게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도 내 아이도 똑같은 세월의 유가족들이 지금까지 겪어온 그 시간들과 똑같은 시간을 또 겪게 되지 않는가. 이런 두려움도 있고 그 이전에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대하는 저들의 태도가. 그래서 저는 이 활동을 하고 아마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지금 다 촛불 집회에 몰려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제가 딴 데 가서 써먹어도 되죠? 아, 그럼요. 예. 뭐 마무리 말을 먼저 하라고 해서 뭐 마무리 말을 좀 하면 이런 거죠. 저희 가족들이 2년 8개월 가까이 어떻게 이렇게 싸워왔느냐. 뭐 보상금 받고 떨어지지 뭐 이런 말 들어가면서 시체팔이 뭐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싸워온 이유가 뭐냐면 분노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분노했기 때문에 내 자식을 잃은 이 슬픔이 아니고 분노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잊을 수가 없었고 계속 행동해 나갈 수 있었고 여러분들하고 연대할 수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어떠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 슬퍼하거나 동정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그 사안을 분노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세월호 7시간 그렇게 얘기할 때 분노가 몸에 안 왔어요. 국민들. 그런데 최순실 이 박근혜 게이트가 터진 다음에 여기서 세월호 7시간이 연결이 돼버리니까 갑자기 분노가 확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가족들은 이 최순실 게이트, 뭐 박근혜 게이트 이게 터지기 전부터 이게 벌써 여기 끝에까지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가 없었고 단식, 뭐 도보, 점거원 홍성 안 해본 게 없이 다 해봤잖아요. 평목항까지 걸어가보고 삼보일배도 해보고 안 해본 거 없이 다 했거든요. 그걸 할 수 있던 힘은 뭐냐면 내 자식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각자 집에 가셔서 보시는 분들 옆에 아이 있으면 꼭 껴안아 주시고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그 마음이 가장 기본적으로 깔리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처럼 할 수 있어요.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 당시의 희생자들 그리고 가족분들을 대했던 정부의 태도는 사실상 지금 와서 보니까 전 국민을 대하는 태도였던 것 같다. 그렇죠. 그걸 느끼는 순간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근저에 더 들어가 보면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분노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당연한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당연한 어떤 결론이었을 텐데 그 참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2년 7개월 만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남아있는 진상규명 과제들 다 밝혀야 되는 거고요.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다 지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그것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또 시민분들도 또 가족분들도 또 작가님들도 또 언론들도 이제는 헛소리 하지 말고 언론분들이 정치인들 네.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네. 집중해서 네. 하나하나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의원님이 그렇게 말 막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좀 잡으려고 그랬는데 이미 좀 지나간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이제는 알게 됐잖아요. 알게 이젠 좀 됐으니까. 이겨야죠, 예, 이젠 이거. 좀 이겨야 될 것 같고 네. 고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긴 리허설에 짧은 저희 이것도 아마 발전될 거예요 이런 시스템도. 예. 하여튼 오늘 고생해 주셨고요. 네. 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끝나고 맥주라도 한잔. 네,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 저희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이셨던 김성훈님 모시고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성훈님과의 대화 시간으로 저희에게 허용된 게 30분 정도인데 그 기다리신 시간에 비하면 좀 짧은 것 아닌가라는 느낌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야기들을 좀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김성훈님이 들어오셨다가 다시 나가셨어요. 왜냐면은 마이크를 차셔야 되기 때문이죠. 지금 특조위 상황에 대해서도 좀 그 질문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7시간 등을 비롯한 남아있는 진상규명 과제에 대해서도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한겨레 하영 기자, 그러니까 세월호 관련돼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추적을 해왔던 기자님을 모시고 다음 코너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그 새롭게 좀 조명될 만한 과제들이 몇 가지 나왔었죠.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수요일마다 일정이 없이 쉬었었고, 그때 하필이면 의혹선상에 올라 있었던 성형외과 의사도 사실은 수요일마다 휴진을 하고 있었다. 이 일정과의 상관관계는 무엇이냐? 대통령의 혈액을 처음에 가져간 간호장관 과연 누구이며 그 간호장관에게 지시한 사람은 누구고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김영재라는 의사의 뒤를 봐줬던 사람들은 누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김영재 의원이 처방했었던 프로포폴은 과연 누구에게 간 것이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가? 이런 것들을 좀 규명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앞서서는 정윤회 관련된 의혹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짚어봤고, 또 거기에 연결되는 게 이큰별 PD가 얘기했던 최근까지도 이 정부의 실세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정윤회를 접대하려고 했었다라는 증언들이 다수 있었다. 그런 얘기까지도 오늘 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그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이셨던 김성훈 조사관님 모시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말씀 인사를 좀 드려주시죠. 예, 저 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이과 조사관으로 근무했고요.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예, 조사이과면 주로 어떤 부분을 조사하시는 거죠? 조사이과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대응했었는지 한마디로 모든 걸 다 조사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해경부터 청와대까지 그날 당일날부터 지금까지 예.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도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모든 것을 다 조사하는 게 조사이과입니다. 네. 네. 일단은 결국은 뭐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를 강제 종료했고 여기 있는 저로서는 참 어떻게든 큰 역할을 못 해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많은 시민분들도 미안하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지금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십니까? 뭐 조사관 분들이 따로 모여서 조사 활동을 이어가겠다 뭐 이런 의지를 표명하시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 듣고 있는데요. 네, 우선은 그 저희가 6월 30일부터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이제 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라는 정부 공식 기구였죠. 이것을 이제 폐쇄하는 단계에 들어섰었고요. 9월 말일이 되면서 이제 모든 그 공무원으로서 저희가 이제 공무원으로서 활동을 계속 했었는데 공무원으로서 모든 그 역할을 완전히 강제 종료시켰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를테면 업무를 보려면 저희가 뭐 공문서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조사관들은 어쨌든 10월까지 계속 그 사무실 원래 사용했던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계속 근무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조사들을 이제 시행을 하다가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그 원래 업무용 컴퓨터라든지 사무실 사무 집기들이 전부 다 이제 철거되면서 현재는 그 홍대 쪽에 그 YMC에서 이제 자그마한 이렇게 사무실을 공간을 좀 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남은 조사관들이 이제 그 공간을 이렇게 좀 거점으로 삼아서 할 수 있는 조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최대한 빨리 진상규명을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조위도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특히 7시간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었죠. 네, 하고는 있었는데 사실 뭐 아시겠지만 청와대에서 아무것도 협조를 하지 않은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탐문이라든지 혹은 그 기존에 있었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는 수준에서 조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오히려 이제 최근에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국면에서 청와대가 아무것도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저것 자료들을 내놓고 있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 국면에서 저희가 오히려 조사를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저희가 뭐 소리가 작다고 지적이 나오셔서 좀 네. 크게 말씀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협조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네. 말씀하셨는데 보고 싶었던 자료는 어떤 것들이 좀 있으셨나요? 보고 싶었던 자료는 기본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려면 4월 16일 그날 누가 그날 근무를 했냐 그리고 그날 생산한 기록들은 어떤 거냐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이겠죠. 그리고 네. 돈은 어떤 돈을 썼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그 청와대 안보실과 뭐 비서실이라든지 NSC 사무처 이런 쪽에다가 공문을 다 보냈었어요. 네. 그 당일날 근무한 인적사항 그리고 당일날 생산하고 접수한 모든 기록 일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요. 네. 그리고 그날 사용한 돈의 내역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요구를 수차례 했었죠. 수차례 했었는데 하나도 제출을 받지 못했고요. 하나도. 네. 네. 하나도 제출을 받지 못했고 결국에는 그 저희가 사실 작년 이제 한 10월, 11월 경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이제 가족분들께서 청와대가 과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을 했었는지 이 부분을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하셨어요. 신청을 하고 나서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신청 사건이 들어오면 그걸 접수를 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검토를 해서 이제 두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진상규명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전원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조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단계가 있었는데 진상규명 소위원회에서 여기에 이제 여당 추천위원이 3분 정도 계셨습니다. 여당 추천위원들이 첫 번째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는 그 청와대 관련된 조사 신청 사건을 조사 개시 의결을 했어요. 소위 단계에서는 조사를 그렇죠. 해도 된다라고 네, 했고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이의가 왜냐하면 뭐 없었다. 당연히 네. 그 정부 기관 중에 그 청와대도 하나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대응을 적절하게 했는지를 조사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네. 근데 그 다음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여당 추천위원들이 갑자기 이미 의결이 된 그 청와대 관련 이 조사 사항 자체를 다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이게 혹시 사생활 관련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뭔가 니네가 숨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기를 하면서 조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억지 주장을 폈죠. 어쨌든 이게 이제 한번 의결이 됐었기 때문에 그냥 의견을 받는 취지로 해서 넘어갔었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전원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이제 네. 의결을 이제 안건이 상정이 됐었죠. 근데 이날 뭐 언론에도 많이 이미 보도가 됐었는데요. 여당 추천 의원들이 일괄적으로 청와대 조사를 하는 것 때문에 사퇴를 하죠. 사퇴 의사 네, 표시를 사퇴 하죠. 의사 표시하고 네. 이것은 조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것 관련해서 해수부에서 대응 문건도 존재를 했었다. 이렇게 시나리오도 있었다.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이 좀 밝혀지기도 했었죠. 네. 저는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 당시 이 대통령의 7시간을 비롯한 청와대의 대응 적정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막아섰던 여당 추천위원들에게 왜 그때 그랬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도 그 특조위 한 분 근무 중이시죠? 예. 네, 황전원 위원이라고. 예. 최근에는 한번 뭐 얼굴 뵙거나 또는 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거나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아, 최근에는 없고요. 네, 그 당시는 이제 황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약간 미안한 기색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자기들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그런 얘기들을 뒤에서 좀 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그 대통령의 사생활을 조사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그 당시 여당 추천위원들이? 그렇죠. 이제 실제로는 그걸 조사하려는 게 아니냐. 실제로는 그걸 조사하려는 게 그렇죠. 아니냐. 예. 그러니까 저희가 당연히
참사와 관련해서 정부가, 즉 정부 중에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어떻게 대응을 했었는지 이걸 조사를 하려는 거지. 당연히 사생활에 저희가 지금 뭐 관심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너네들이 그걸 신청하는 의도는 그걸 빌미로 해서 사생활을 조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다 아시겠지만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는 수요일 주중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과 시간, 보통 공무원들이라면 근무를 할 시간이었어요. 그때 근무를 어떻게 했는지,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 자체를 사생활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여당 추천위원들은 좀 뭐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요? 뭐 저희가 그냥 아주 생각해 보기에는 개념이 없는 거죠. 예,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 지금 이미 뭐 얘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뭐 관저에 있었다, 관저에 뭐 집무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미 뭐 국민들 다 알지 않습니까? 관저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집이지 뭐 집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집에 있었다는데 평일날 집에 있었다 그러고 최근에 한겨레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공식 업무가 없는 한 관저에 주로 머문다. 이게 대통령의 원래 일과다. 예. 이렇게 인터뷰를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세월호 참사가 처리해야 될 업무로 판단이 안 됐을까요? 네, 뭐 저희가 사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날 무엇을 했는지를 생각하기 전에 이 사람의 생각을 좀 이렇게 토파보고 싶긴 하지만 범상치 않은 분이시라 사실 네. 좀 따라가기 힘듭니다. 사실. 그래요. 최근에 그 김조사관님이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니까 세월호 7시간 동안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뭘 했느냐 이거보다는 실질적으로 구조를 위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가 더 문제다. 네.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금요일날 그 진행했던 코너에서도 뭐 조동찬 기자나 이런 분들이 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이재명 시장도 그런 취지로 얘기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진상규명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정부가 참사를 접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신고를 받죠. 신고를 받고 청와대가 이 신고에 대해서, 참사에 대해서 이게 단순 사고에서 참사로 발전되어 가는 그런 과정에 쭉 있게 되는데, 그 매순간에 청와대가 과연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로서 무슨 일을 하였는가? 그런데 이것을 무슨 일을 했었어야만 하는가? 그런데 그것을 왜 안 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안 했는데 그 안 한 동안, 그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 과연 무엇을 했느냐, 이거는 둘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땅히 했었어야 되는 행위들이 존재를 하죠.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날 그 청와대 안보실에서 계속 요구를 했던 것이 그 이미 다 이제 공개가 됐었잖아요. 현지 영상을 달라. 수차례 요구를 하죠. 네. 이미 이제 2013년도 국정조사 당시에 공개가 됐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VIP 관심사항이다 이러면서 계속 이제 그 현지 영상을 빨리 내보내라 라고 해경에다가 수차례 지시를 합니다. 네. 근데 정작 현지 영상이 언론에 이미 그 당시에 10시 30분부터 YTN에 생중계가 되고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그 참사 그 현장 자체가요. 그리고 실제로 해경이 국가안보실 그 상황실에 소위 말하는 벙커죠. 벙커에 현지 영상을 전송한 시간이 11시 전후예요. 자, 그러면 이게 VIP 지시사항이었다, 관심사항이었다고 하면, 아니 관저에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적어도 벙커에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늦어도. 이미 뭐 의미 없는 시간이긴 합니다만 이때는 벙커에 나타났어야 한다. 그게 마땅한 행위다. 적어도. 근데 하루 종일 나오지 않았죠. 예, 저녁 5시 15분이 되어서야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고요. 머리 부시시해서 나타나서 이제 이상한 소리를 하죠. 당연히 열받는 거죠. 예, 누가 봐도 열받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너무나 납득이 안 되고, 그래서 가족분들도 더 많이 화를 내시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까도 이제 나왔지만 가족분들이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그 당시 대응 적정성에 대해서 조사해야 된다,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보수단체나 보수 언론에서는 굉장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특조위도 사실은 그런 조사 결정이 있은 후에 보수단체들이나 보수 언론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었죠.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도 연합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와서
집회나 시위도 많이 했었던 것으로 기억나고 언론들에서도 굉장히 차가운 평가를 많이 받았었고 특히 여당 의원들이 뭐 굉장히 공격성 발언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좀 한번 설명을 좀 해봐 주시겠어요? 뭐 이미 뭐 언론에 보도가 다 된 건데요. 그 사실 저희가 사무실 근무하면서 밖에서 굉장히 시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세금 도둑 아시죠? 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그 개인적으로 매우 싫어하는데 그 이렇게 눈 찢어지신 분 한 분 계시잖아요. 저기 새누리당에 김모 의원. 예. 이분이 그 특조위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그 세금 도둑이다. 특조위가 할 필요도 없는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미 주장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할 필요가 없는 조사. 정부가 이미 조사 다 했는데 이걸 왜 하는 거냐 대체. 그러면서 세금 낭비다 이건. 이렇게 주장을 이미 했죠. 그러면서 이제 준비단 시절부터 수차례 그 사무실 앞에서 땡땡땡 분들께서 이제 지금도 많이 서울역 앞에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뭐 그 당시에도 많이 오셔가지고 그 목청껏 소리 높여서 세금 도둑 주장을 하셨죠. 그리고 뭐 그 언론에서도 뭐 마찬가지 논조가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이 사실 뭐 이런 조건에서 밝혀낼 수 있는 게 있냐. 굉장히 좀 그런 식의 좀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좀 생각이 많이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세월호 참사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청와대 대응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대로만 점검이 됐었으면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그리고 이 지경까지 나라가 오지 않았어도 됐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조사관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그러니까 뭐 사실 저희가 그 청와대 관련해서 조사를 시작한 게 신청 사건이 접수가 되고 나서 이제 한 1월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문 보내고 이제 조사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 사실 저희가 이제 시도했던 게 그 상케이 한국 지부장이었죠. 네, 그 사건 관련해서 이제 공판 기록을 입수를 하기 위해서 검찰에도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다 이제 거부당했었죠. 근데 이런 게 조사가 그 당시만 해도 진척이 좀 됐었더라면 이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최순실이라는 존재 그리고 정윤회라는 존재 이런 존재들이 지금에는 이제 다 알려진 이미 사실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것이 하나의 그냥 설에 불과한 그런 것이었고 설마 이게 사실일까? 라고 다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당시에 특조위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진척이 됐더라면 정윤회라는 존재 그리고 최순실이라는 존재가 혹여나 밝혀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청와대가 그 홈페이지에 이게 자랑처럼 내놓은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이날 이만큼 일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보시면은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건데 이렇게 참 자랑질하는구나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럼 과연 이제 이게 합리적인 행위냐 아무도 납득을 못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조위에서 미리 조사가 됐다라면 지금 같은 황당한 일은 좀 오히려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네. 요거 7시간에 관련된 질문은 하나 정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관으로서 이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자료 같은 걸 확보하지 못했지만 조사에 대한 시도는 계속 했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질문인데 지금 언론에서는 그 당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을 제기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 당시에 뭐 구시라든지 또 제사라든지 이런 종교적 행사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워낙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이라서 그 무렵 수면 유도를 하는 약품을 통해서 수면을 취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아니다 워낙 시술을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뭔가 시술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또 방금 전에는 뭔가 다른 제3자와 본인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상의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감이라도 뭐 어느 쪽 시나리오가 좀 더 타당해 보이고 가능성이 있다. 뭐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생각을 안 해봤다고 하면 좀 거짓말인데요. 근데 뭐 마땅히 현재 지금 청와대가 밝혀놓은 이 청와대 홈페이지 자료만 가지고서는 그 아무것도 단정하게 좀 이른 것 같고요. 그 저희가 사실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청와대가 내놓은 이것이 팩트다라는 이 자랑처럼 내놓은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가 얼마나 허황된 자료냐 일단 이것부터 좀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 이것이 좀 첫 번째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것부터 좀 철저하게 까발려져야지 그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당연히 이제 언론에서는 그 아무래도 좀 실제 그날 대통령이 무엇을 했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조사관 입장에서는 오히려 청와대가 내놓은 하나하나 내놓고 있는 이 자료들을 철저하게 검증해서 이것이 왜 거짓말인가를 국민들 앞에 이렇게 보고 드리는 것이 좀 합당한 일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제 청와대가 당일 발표한 이런 자료와 관련, 당일의 행적과 관련해서 발표한 자료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2014년도 당시에 조원진 의원이 청와대 관련해서 당일 행적이다, 당일 지시사항이다라고 하면서 A4 한 장짜리 자료를 내놓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있고요. 최근에 경향신문에서 또 보도한 자료가 한 장짜리가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 자료가 이것이 팩트입니다라는 홈페이지 자료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들을 비교를 해보면 많은 부분이 좀 거짓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우선은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선 그 청와대가 현재 이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국면에서 7시간 과연 뭘 했냐라는 의혹이, 국민적 의혹이 훨씬 더 강하게 불거지게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나는 이걸 더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유심히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발표했던 자료와 이 현재 홈페이지에서 공개되어 있는 자료 사이의 차이점을 분석을 해봤더니 네 군데 지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했다라는 게 바뀐 지점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선은 10시 15분경에 원래는 안보실에서 유선 보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안보실에서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건 게 안보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홈페이지 지금 접속 가능하실 텐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한 걸로 바뀌어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10시 22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자료에는 안보실이 먼저 전화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홈페이지에서는 대통령이 전화를 한 걸로 또 바뀌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2시 11분이죠. 2시 11분, 오후 2시 11분입니다. 여기에서도 안보실이 먼저 원래는 전화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지금 대통령이 한 것으로 바뀌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2시 57분.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행부 가기 직전인 거죠. 범대본 출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고한 것도 실제로 원래는 안보실에서 관저로 전화를 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뒤바뀌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료 두 가지가 그럼 어느 게 진실이냐? 물론 둘 다 검증해야 될 대상이긴 합니다만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첫 번째로 공개된 자료가 훨씬 더 신빙성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면에서 대통령이 뭔가를 자꾸 자기가 더 했다라고 주장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원래 자기가 하지도 않은 전화를 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2시 50분에 보면 안보실에서 전화를 해요.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원래 370명이 구조가 되었다라고 잘못 보고가 됩니다. 그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오전에 막 전원 구조가 되었었다 이런 주장들이 오보들이 나오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해경본부에서 370명이 구조된 것이다라고 이제 미확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청와대에서는 신이 나서 안보실에 신이 나서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2시 50분에 이게 지금 370명 구조가 잘못된 거다라고 정정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선 보고를 했다 그래요. 유선 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김장수 안보실장이 직접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7분 후에 지시를 내립니다. 자, 지시 내용을 보면 어떤 거냐? 구조 인원 혼선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 그래요. 7분 후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통계를 재확인하라라는 지시를 했다 그럽니다.
자, 이게 재밌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안보실장이 관저에 있는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2시 50분에. 자, 전화를 했으면 대통령으로서 만약에 그때 직접 전화를 받았으면 그때 바로 질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왜 자꾸 통계 틀리냐. 그죠? 이렇게 됐어야지 맞는 거죠. 근데 대통령은 7분 후에 전화를 합니다. 안보실장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요. 전화를 받고 나서 막 하고 알겠어요. 끊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한마디 해야 되겠어. 이상하네. 다시 말해서 네, 그런 거죠. 이렇게 7분 되는 동안 거예요? 아. 7분이나 생각을 한 거예요. 7분이나 전화를 끊고 그래? 7분 있다가 야 근데 왜 자꾸 틀려? 이렇게 된 거라는 겁니다. 7분이나 있다가. 자, 그럼 이게 무엇을 말해 주는 거냐? 적어도 2시 50분에 김장수 실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전화를 했을까? 과연.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상식선에서 그냥 생각해보자면 김장수 실장이 그때 당시에 그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전화를 했다라면 지시가 그때 바로 됐었어야죠. 그죠? 그죠. 근데 7분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왜 자꾸 통계 틀려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 대신 전화를 받고 그것을 다른 일을 하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을 하고 나서 또 한참 생각을 했겠죠. 예.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대통령이 7분 후에 전화를 했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서면 보고 유선 보고 수차례 했다. 30번이나 했다라고 지금 자랑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다 검증해야 된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받은 거냐? 누구한테 서면을 전달했냐? 누구하고 전화했냐? 김장수 실장은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랑 전화를 한 것이 맞느냐?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안보실과 직접 전화를 주고받았냐? 지시 직접 한 거 맞냐? 하나하나 다 검증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와대가 지금 홈페이지에 공표해 놓은 이 자료는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 조사관님이 분석해 주신 내용만 해도 상식하고 잘 안 맞는 부분들, 특히나 초기 자료하고 달라진 부분, 특별한 해명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뭔가 역할을 한 것처럼 바뀐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토대로 정확하게 좀 조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좀 숙제로 받아 안아서 국정조사 특위나 이런 데다가 좀 전달을 하는 식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오래 기다리셨어요. 근데 정작 그 조사관님에게 저희가 허용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네. 굉장히 허탈한, 네, 한 번 더 하죠. 뭐 저희가 이제 국정조사 진행되거나 이런 거 상황 봐서 예. 숙제들이 과연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한번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 말씀에 좀 이런 내용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이제 특조위가 다시 설치된다면 특조위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 좀 포함해서 마지막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막 달아오르고 있는데 지금 또 끝내라고 하니까 굉장히 죄송합니다. 아쉽습니다. 네. 어쨌든 뭐 마무리 멘트를 좀 하자면요. 그 저희가 사실 좀 많이 답답했던 것이 그 언론에도 이미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그 사실상 범죄를 저지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해경을 조사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아까 이제 TRS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희가 그 아직까지 해경 본청에 남아 있는 100만 개가 넘는 TRS 파일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참사 당시의 기록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이 기록들인데 이거를 확보를 못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거의 농성하다시피 하면서 조사관들이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었습니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조사라는 거는 사실 여기 이제 기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기자분들이 취재하고 다니는 거랑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양심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이 조사기관이라는 거의 한계를 너무 절감을 많이 했고 저희가 이제 강제 폐쇄가 당하고 이제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조사기구가 만들어져야 할 텐데 반드시 강제 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 있어야 된다.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부가 인양을 할지 안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선체에 대한 조사는 세월호가 물 속에 있던 물 밖으로 올라오던 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선체를 인양하는 주체가 이 박근혜 정권에게 맡겨놓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당연히 제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현재 국면에서 누구나 생각해봐도
지금 박근혜 정부에게 세월호 선체 조사를 맡겨둘 수는 없는 노릇인 것 같습니다. 세월호 선체는 반드시 인양이 돼야 되는데 당연히 증거물로서 인양이 돼야 될 것 같고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서 또 인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전 국민에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존재로서 또 이제 인양이 되어서 자기 역할을 또 다 해야겠죠. 이 세 가지 의미로서 반드시 인양이 돼야 되겠는데 어떤 형태로든 세월호가 인양이 되기 전에 독립조사기구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이 세월호 특조위가 다시 독립기구로서 다시 좀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좀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한 말씀만 더 해주시죠. 지금 많은 분들이 현재 특조위 조사관 분들 모여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방법이 뭐냐라고 여쭤보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네. 저희가 사실 이렇게 모금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적극적인 모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사실 지금은 각자가 좀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해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사무실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은 YMCA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무상으로 저희가 좀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당장 어떤 뭐 돈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없어서 적극적인 모금 활동은 하고 있지 않고요. 나중에 설명해 주신 상황만으로도 돈이 필요하다는 걸 다 바로 알겠는데요. 예, 저희가 추후에 좀 필요하게 되면 공지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꼭 알려주세요. 네네. 예.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긴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조사나 아니면 특검의 수사 진행을 보고 오늘 내주셨던 숙제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 하호영 기자님을 모시고 마지막 코너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나온 이야기도 사실은 하나의 숙제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초기에 청와대가 해명했던 자료와 지금 해명하고 있는 자료 사이의 모순, 그리고 2시 50분에 안보실장과 했다는 통화의 실체적인 내용과 진실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검을 통해서 지금 청와대 해명이 갖고 있는 모순점들 짚어보고 또 실제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특조위 조사관님들이 따로 모여 계시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적극적인 어떤 모금 활동 같은 건 안 한다고 하시지만 말씀 듣는 순간 바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코너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원대했던 구상과는 좀 달리 여러 가지 어떤 진행상의 과정이라든지 이러면서 생긴 문제들 때문에 원활하게 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저희 한겨레 보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영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한마디 먼저 인사부터 해주시죠. 네, 마이크 저기가 카메라인가요? 예, 저기가 카메라고요. 예, 저기도 카메라고. 예. 크게 좀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라이브는 지금 마이크가 좀 안 돼서. 아 그래요? 네. 마이크가 저기에 있나요? 아 예, 그렇군요. 저게 이 응아폰인데요. 을.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호영 기자입니다. 원래는 정치부에서 국회를 출입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미르팀으로 시작했는데 박근혜 최순실 TF가 된 예, 그 팀에서 지금 벌써 9월, 10월, 11월 이제 넉 달째 접어들었네요. 예.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다 인사하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편집장님이 다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는 저 하호영 기자 이제 거들려고 왔습니다. 예. 저 뭐 다 잘 아시겠지만 하호영 기자는 지금 한겨레 미르팀 최초에 저희가 창화했던 것은 이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정경유착 대목이었기 때문에 예. 장명이 이제 미르팀이라고 이제 불리우시고 있는데 미르팀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예전에는 한겨레 21에서도 사회팀에서 같이 일을 했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오늘 주제도 그렇고 이제 한겨레 21 매체는 이제 세월호 7시간에서 추적을 하고 있는데 이 미르팀에서 그 취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관련된 대목도 취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대목을 혹시 좀 먼저 이야기해 줄 수 있을지 어떨지 궁금해서 모셨습니다. 어떠실지. 원래 시작은 정경유착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주 소박한 바람 뭐냐면 최순실을 등장시키자. 비선실세로 수면 아래에 있었던 최순실을 등장시키면서 한번 말하자면 판을 한번 열어보자. 그게 가능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소박하게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지 못했던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감수성이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싶긴 한데 이화여대 취재를 같이 했었어요 당시에.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정유라 씨의 그 대학에 들어오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그 학점에 문제가 있었을 때, 학점 배정에 문제가 있었을 때 최순실 씨가 직접 교수한테 찾아와서 심한 언행으로 학교가 좀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실을 이제 취재하는 과정 그리고 여름에 이제 중국에 다녀온 그런 과정 이런 과정들을 사실 취재를 해놨는데요. 그 취재팀 내부에서 다들 이 대학 졸업한 지가 오래돼서 현재 그 대학에 계신 분들의 어떤 그 학점이라든가 아니면 입학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공정성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체감치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최순실을 등장시키고 최순실을 주어로 한 사건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편에서 등장을 시켰는데 어쨌든 이대 사건이 지금은 커다란 축이 됐죠. 그렇게 두 축이 있었고 지금은 사실 그 몇년에는 그 최순실을 등장시키면서 세월호라는 그 키워드가 항상 미리팀 내부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세월호라고 넘어가지는 못하고요. 제가 미리팀이 생긴 다음에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파견이 됐는데 파견이 될 때 제가 파견이 된 이유가 제가 한겨레 7시간 팀을 2년 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력이 닿는다면 비선실세, 최순실 그리고 청와대의 상황 7시간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보자라는 로드맵을 서로 이제 암묵적으로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TF팀이 결성이 되면 계속 기사가 생산되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원래 시작을 최순실로 했고 이제 마무리가 7시간이라고 한다면 처음하고 끝은 참 쉽지 않네요. 그래서 7시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좀 얘기가 길어져도 되나요? 그럼요. 지금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가보면 세상이 뒤집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도 취재 나가면 그렇고 기존에 있었던 박근혜 정부나 거기에 복무했던 흔히 이제 일부 언론에서 부역자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존재했던 사람들이 다 자기의 권한을 내려놓았다 아니면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입을 열어야 할 사람들이 입을 열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큰 대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득권에서 그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거기에 함께 복무했던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아요. 저는 지금 정치권 상황하고도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도 좀 드는데 그러니까 촛불이 먼저 앞서가고 거기에 이제 정치적인 구도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그런 그 논의들이 이렇게 뒤따라가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 취재 현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7시간 이야기를 하지만 한겨레 내부에서 7시간과 관련돼서 지금 취재하고 있는 역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아마 저하고 비슷한 그런 그 느낌들을 많이 가질 거예요. 제가 이제 명함을 많이 뿌려놨기도 하고 오늘도 누군가를 만났고 그래서 제 느낌인데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당사자들이 좀 용기를 내주십사. 용기를 좀 내주십사 이런 생각 좀. 이런 거군요. 뭔가 바뀔 것 같고 또 곧
바뀐 거 완전히 좀 판이 뒤집어질 것 같긴 한데 여전히 관계자들이 입을 열지 않는 상황. 예.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뭔가 저쪽에서 그래도 저쪽에 아직 기댈 만한 구석이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워낙 이 7시간 관련된 일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크거나 아니면 굉장히 황당무계하거나 네. 그래서 얘기를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중에 그럼 전자 쪽에 가깝다는 말씀이신가요? 확언해서 말씀은 못 드리고요. 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난 주말 걸쳐서 만난 사람들은 답변은 못 하는데 분명한 건 눈빛으로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취재 대상을 포기하지 않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때 그냥 촉이 있잖아요. 그 촉 중에 저는 굉장히 눈빛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포기하지 말아달라? 아니면 조금만 기다려달라라는 눈빛을 말로는 하지 않아요. 말로는 모른다. 아니면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더 얘기할 수 없다. 다만 상황이 바뀐 건 똑같은 사람을 몇 달 전에 취재할 때는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말할 수 없다나 모른다라고 이렇게 많이 바뀌긴 했어요. 분위기가. 아니, 바뀌긴 했는데 어쨌거나 예.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취재원들은. 아까 이재명 시장 나왔을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탄핵이 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방금 하영 기자가 말한 그렇죠. 것처럼 관련자들이 그 권력의 족쇄나 혹은 연결고리로부터 좀 자유로워진달까 스스로 혹은 뭐 자백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어떤 일들의 조건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박근혜 대통령은 끝났다라는 네. 시그널을 보내줘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이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7시간을 분단위로 분절해가지고 지금 각 언론사들, 저도 마찬가지고 한겨레 21도 마찬가지고 다 분단위로 분절해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9.11 때도 그랬고 이 분단위로 쪼개서 대통령의 행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컨트롤 타워가 어떻게 기능했냐를 보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네. 예. 지금 뭐 댓글 하나 좀 읽어드리면 재밌을 것 같은데, 눈빛, 뭐 촉 이런 걸 하영 기자님 얘기하시니까 옆에서 편집장님이 하 기자님을 노려보고 있다. 네가 무슨 그런 촉이 있다고 뭐 이런. 늘 그래왔습니다. 하영 기자하고 예전에 한겨레 21에 제가 지금 편집장이지만 예전에 사회팀장 하던 시절에 저희 이제 팀 모원 기자로서 그때부터 이미 유능하고 네. 특종 잘하는 기자였죠. 근데 이제 한겨레 21 이런 이제 주간지이고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탐사보도 전문 매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지금 하영 기자는 현재 일간지 한겨레에 있고 약간 사내이긴 하지만 선의 경쟁 같은 걸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눈빛으로 봤습니다. 그럼 네가 뭘 얼마나 알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하영 기자가 조만간 특종하겠죠. 근데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지금 하영 기자가 정확히 이야기해 줬는데 이런 부지런한 기자들이 있습니다. 한국 전체로 보면 많지 않지만 특히 한겨레에 모여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을 추적하는 기자들입니다. 추론하거나 가설을 세우기보다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근데 그 마지막 골이 저희는 이제 꼭지 딴다고 그러는데 그 꼭지 따는 마지막 골 어딘가에 와 있고 탄핵 관련된 정치 일정도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거 정도만 좀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확실하게 고리가 발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 기자님은 지금 분명히 본인의 입으로 계속 추적하고 있다. 네. 만나고 있다. 오늘도 만났다. 그런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네. 의혹이 사실은 몇 가지 시나리오로 지금 정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확정된 건 아니지만 뭐 굿이나 종교적인 행사를 했다든지 의약품을 통한 뭐 수면, 진료 또는 뭐 한겨레만 거의 요즘에는 한겨레만 얘기하고 있는 아직도 뭐 정윤회 관련된 불신 살아있다. 뭐 이런 몇 가지 덩이들로 좀 얼추 정리돼 가고 있는데 주로 지금 그러면 추적하고 있는 쪽은 4가지 시나리오 중에는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저는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들으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기대에 반하는 이야기일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가져가고 있는 거는 정상에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정상에 가까웠다는 건 굿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성형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어떤 극단성으로 가 있지 않고 일종의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그런 가정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구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성형이라든가를 이렇게 추적하면서는 배제할 것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물론 지금 그거에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상성의 범위 안에 구수는 아니고요. 약품이라든가 아니면 성형은 들어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취재하고 있는 방법은 일종의 논리적인 결함이 있는 것을 하나씩 소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취재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갖고 있는 자료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팩트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별로 주목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월 15일이에요. 4월 15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거든요. 4월 15일 날 조홍천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 네. 불려가서 네. 너 나가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그날 아닌가요? 예, 뭐 조홍천 그 비서관 일도 있었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관련돼서 국무회의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그렇죠. 예, 예.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라면 그 일이 어떤 일일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봐요. 그의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내가 사과를 하다니 하면서 굉장한 특히 스트레스? 간첩 사건. 간첩 사건? 예, 예. 이었고 그리고 국정원에 대한 경고를 날리거든요. 자기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느끼고 동시에 가장 믿고 있는 조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를 날리는. 어찌 보면은 댓글 사건 이후에 아마 본인이 느끼는 가장 큰 위기감이나 아니면 가장 큰 분노를 느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도 추론의 영역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래서 4월 15일 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땠을까를 저는 좀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4월 17일 날의 상황을 또 따져보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한겨레 21에서 이미 보도한 김종 차관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은 4월 15일하고 4월 17일에 이렇게 정상적인 업무 본인이 생각하기에 제가 뭐 정상적이라기보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4월 16일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러면 4월 16일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제가 말씀드린 본인은 박 대통령인데요. 박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일상적으로 했던 무언가를 하지 않았을까? 이 범주에서 정상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좀 너무 어렵게 말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요. 예, 아무튼 뭐 그 정도 좀 너무 뭉쳐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취재 중이어가지고 아무튼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검찰이나 법무부에 대해서 저희가 국정감사 나오면 수사 중이어서 말을 못한다 그러는데 예. 하 기자님은 이제 취재 중이어서 말을 못하신다. 예, 그렇게 얘기를 근데 하시네요. 아까 예. 저 이제 김한 기자도 아마 나와서 얘기했을 테고 저도 약간 비슷한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특별하지만 박근혜한테는 일상적이었을 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저는 하호영 기자도 그런 맥락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예컨대 그 순전히 추론과 가설인데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게 박근혜 씨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그 다음에 특정한 업무들을 일관적으로 하기보다는 굉장히 관제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던 방금 이야기했던 감정적이고 혹은 육체적인 노동 뒤에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일정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복구가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을 개연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종의 심리적 탈진 혹은 스스로 생각하기 난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각각 하는 일이 있거든요. 저 같으면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그냥 멍하니 쳐다본다랄지 목욕을 한다랄지 산에 간다랄지 자 박근혜 씨의 경우에는 보통 쉬는 시간에 뭘 했을까요? 자기 충전을 위해서 뭘 했을까요? 혹은 그런 시간에 만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을까요? 예컨대 이제 저는 하호영 기자가 취재 중이라고 그러니까 저도 더 깊이 못 물어보겠습니다만 하 기자가 말한 정상성 영역이 있다는 건 그런 정도. 그런데 예. 막상 그 내용은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것이고 전 하나만 덧붙이고 싶은데 흥미롭게도 세월호 전체와 관련해서 음모론이 발생하는 게 딱 두 가지 영역인데 왜 침몰했느냐 하고 최초 그 다음에 그 구애될 시간에 대통령은 뭐 했느냐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주제이죠. 이 두 가지 모두 다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고 추론들이 있는데 기자들이 그거를 하호영 기자 말한 것처럼 배척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즉 사실을 솎아내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기자들을 포함해서 여러 국민들이 온갖 그 루머까지 소화해가면서 하게 되는 이유의 핵심은 음모론이 성하는 것은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그것이 권력과 결부된 베일에 가려진 사실인 경우에는 음모론이 성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음모와 여러 가설들을 포함해서 배척해 나가는 과정이 아직까지 여전히 있는 거고 그걸 다 걷어내기 위해서라도
일단 권력이 일종의 잠금 장치로 좀 작동하고 있는데 네. 그것부터 좀 해제를 시킬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부분과 연결해서 이큰별 PD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수요일마다 쉬시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세월호 참사가 수요일 날 있었다. 근데도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쉬는 날이었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예. 근데 그 휴식을 감히 비서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범접을 못하는 거예요. 일 수도 있다. 일 수도 있죠. 예, 그렇게 얘기를 또 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순방을 가기 전엔 이틀을 무조건 공식 일정을 비웠대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죠. 예. 굉장히 약한 멘탈이어서 이틀 정도는 막 이렇게 다 자기를 다독다독해야만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런 멘탈이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또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얘기하시는 거죠. 예. 좋습니다. 박근혜 씨의 C자도 빼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참 제가 연설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그랬다가 욕도 많이 먹고 그랬습니다. 대통령 아닌데 왜 대통령이라고 그러냐. 근데 뭐 호칭이니까요. 좀 편하게 입에 붙은 대로 부를 수도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20일 페이스북으로 그 질문들이 들어온 것 중에 특히 네. 하호영 기자를 위해 준비된 질문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좀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7시간과 직접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유독 그 리처드함, 미국 리처드함을 리처드함, 돌려보냈다. 본인 리처드함. 고의 침몰되었다. 그다음에 인신공양했다. 뭐 이런 굿 관련된 내부에서 폭발했다. 이런 침몰에 대한 7시간과 조금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 질문들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대신 좀 네. 여쭤보고. 그 아마 질문하신 게 제가 국방부에도 좀 출입했었어서 아마 그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언딘을 투입하기 위해서 UDT가 잠수하는 것을 막았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있었죠. 예, 이것하고의 연관성상에서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 리처드함을 돌려보낸 것도 해석이 됐던 거죠. 언딘의 투입을 위해서? 언딘의 투입을 위해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무엇인가를 위해서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돌려보낸 것 아니냐라는 말하자면 그런 의혹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희 이제 그 국방부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국방부의 내부 문서는 이제 공개가 잘 안 되지만 특히 이 미군의 영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보안이 걸려 있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리처드함 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사를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취재할 수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예. 그리고 이어서 잠수함설도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천안함 때도 이제 그 안수찬 그때는 당시 팀장이었죠. 안수찬 팀장 모시고 천안함 때도 취재를 했었는데 논리적 정합성을 따져보면 이 잠수함이 등장한 배사고가 이상한 그 말하자면 바다에서 알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해결하기가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논리적 정합성으로 딱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이것 또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럼 왜 그걸 배척했냐라고 여쭤보시면 이것 또한 저 개인적으로는 국방부에 있을 때 자료 접근성도 떨어지는 데다가 이거를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에 대한 어떤 제약이 많아서라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 다만 이게 이제 단순히 음모론이냐 그래서 언급할 가치가 없느냐라고 말을 하면 저는 그렇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와 상황들을 회색지대에 그냥 두고 계신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이 세월호에 관련된 조사는 아까 조사관님도 계셨지만 조사권 적절한 검찰에 준하는 조사권이 부여되어서 아주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음모론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한국 사회 공권력과 언론을 포함해서 이때 언론은 제도 언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겨레와 한겨레 21을 포함한 그 침몰 원인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하나는 정부는 당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조타 미숙, 조타수가 그렇죠. 맹골수도 지나가면서 비틀었다. 그 다음에 그 바람에 컨테이너가 쏠렸고 그래서 잘못 묶인 바람에 과적해서 급격하게 이제 침몰했다는 거고 이걸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추론으로서 그냥 조타를 미숙한 게 아니라 조타기 자체가 고장났을 가능성이 있다까지는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당연히 상식적으로 제기되는 질문 왜 조타기가 고장났지? 지금까지는 그때까지는 왜 괜찮았지? 에서 비롯되는 수많은 음모론이 있는 거고 이거 항공기 사고를 비유하자면 블랙박스 뜯어서 뭐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보통 항공기 사고 나면 블랙박스 포함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공식적으로 다 공개된 자료만 들여다보는데도 짧게는 6개월, 길게 1년씩 걸립니다. 네. 예.
그러니까 물증과 실정을 갖고 분석할 때까지 이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음모론이 아마 계속 나오긴 할 겁니다. 예, 몇 가지만 한 2가지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고의 침몰설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항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박주민 의원이 의원 되시기 전에 변호사 시절에 항적이 저랑 항적 있었죠. 때문에 예. 많이 고민이 많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항적 관련돼서도 사실 제대로 드러난 게 사실 없어요. 특히나 그 해군에서 공개한 항적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공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말하자면 촘촘하게 이 궤적이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이 격자무늬 형식으로 이렇게 지그재그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실 애초에 해군 항적이 공개됐을 때 그 지그재그로 항적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지그재그설도 있었죠. 지그재그설도 있었죠. 예. 그래서 저는 뭐 다시 말씀드리자면 국방부 자료를 포함해서 이 항적부터, 그러니까 가장 처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장 처음 어디서부터 이 세월호가 침몰이 시작됐는가를 규명하는 것부터, 물론 이제 그 이전까지 소급할 수도 있습니다만 항적부터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안타까운 게 결국은 정부가 또 대통령이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했기 때문에 또다시 시간과 금전을 투입해서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해야죠. 해야죠. 그래도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재발이 좀 방지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또 뭐 하 기자님께 사전에 입수된 질문은 없으신가요? 그 제가 하나 우리 하영 기자 오셨으니까 검증받고 싶은 저희 가설이 있는데, 저희의 가설, 한겨레 21의 가설은 하 기자가 조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날 이건 저희 순전한 추론과 저희의 그냥 가설인데 평소대로 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쉬는 시간에 뭘 했는지, 구슬하는지, 잠을 잤는지, 주사를 맞는지, 이 과정에서 이 2가지 이상의 것들을 같이 했을 수도 있겠고, 근데 이 관심사는 예컨대 평소에 뭘 하고 쉬더라도 그런 정도의 일이 일어나면 사람이 반응하기 마련이거든요. 예컨대 등산 가는 날이라도 등산하다가 전화 오면 내려갈 수도 있고, 뭐 급하게라도 전화로라도 지시를 할 수도 있는데 왜 이 정도의 비상한 상황에서 아무 반응이 없을 정도로 쉬었느냐가 저는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 반응 없게 만들 정도로 쉬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 저는요, 예를 들면 9시부터 본인이 예를 들면 12시부터 본인이 꼭 식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하기에는 정말 아주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면 밥이 아니고 물도 안 넘어가잖아요. 근데 정상적으로 밥을 먹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대통령이었다면 우리는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취재한 것 중에 7시간에 그걸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취재한 것 중에 이제 한 2주 전에 보도했던 내용에 뭐 프로포폴 이야기 나오고 뭐 줄기세포 이야기 나오는 와중에 그 면역세포 주사 뭐 이런 걸 취재를 했는데 7시간 동안 그걸 맞았다는 건 아니고, 이게 한국에서는 불법 시술입니다. 맞으면 안 되는 건데, 강남에 있는 그 유한계급 사회에서는 이게 암을 치료하고 예방하고 젊어지고 온갖 뭐 말 그대로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기적의 신약으로 불리는데, 이거를 최순실을 통해서 청와대로 들어와서 혹은 밖에 나가서 맞았거나 주기적으로 시술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주사를 맞을 경우에는 프로포폴을 포함한 적절한 수면제 처방도 같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까지는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7시간 동안 맞았는지, 또 실제로 굉장히 그 95% 정도의 확신을 갖고 이제 보도를 하긴 했지만 얼마나 자주 맞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정을 못했습니다만, 저는 하 기자가 말한 것처럼 밥 먹고 평상시처럼 생활을 했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뭔가 좀 다른 퍼포먼스랄까, 이벤트랄까, 액티비티랄까 뭔가 있긴 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김한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실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마약류 천정 뭐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윤소아 정의당 의원실에서 나왔던 것처럼 무슨 그 처방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기자들이 그것을 입수해 보면 악의가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다 국가안보다 이런 게 막 혼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검의 할 일이고, 물론 이제 언론의 할 일이기도 하죠.
양심적인 제보자를 만나서 그 자료를 받아오는 거 언론의 할 일이기도 한데 사실은 특검의 할 일이기도 해요. 핵심적으로 그날 마약류와 관련된 등등의 약품이 어떻게 처방되었고 그 당사자는 누구고.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대통령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마약류 관리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원인과 결과, 처방된 결과에 대해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좀 규명이 되면 아마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상당 부분 접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네. 질문을 던져볼게요. 제가 그렇게 믿는다는 건 아니지만 네. 실제로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11월 23일 날 박 대통령 당선을 기원하며 자발적으로 굿을 벌였던 무속인과 인터뷰도 실린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도 좀 이상하죠? 무속인이 자기 돈으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막 굿을 하고 이런 게 좀 이상하고 이례적인 일인 것 같고, 최순실에 대해서는 작년 봄까지 계속 무속인을 찾아서 굿을 벌였다, 네. 200~300만 원짜리 굿판을 벌였다라는 증언도 나오기도 하고, 또 친박 정치인인 송영선 전 의원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곳곳에서 굿을 했다, 이런 보도나 의혹들이 제기된 바가 있는데,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정상적으로 이 사람이 반복적으로 하는 일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멘탈로 저희들도 끝나면 꼭 맥주 한 잔 먹어야 잠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쪽을 얘기하셨는데, 일이 안 풀려. 그럼 나는 뭔가 좀 그렇죠. 물어봐야 돼, 누구한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물어보고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게 더 길하게 풀리는지 물어봐야 돼, 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이런 전통적인 종교적 행사, 무속 이런 쪽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지.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실패기를 말씀을 드려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실패기는 원래 사건이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지금 특수한 상황을 가정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러 가지 가정들이 나왔어요. 그날이 길일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최태민 씨가 사망을 한 날짜와는 다르지만 그날이 길일이어서 굿을 해야만 했다라고 그런 제보가 하나 있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다른 무속인들은 그날이 길일이 아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무속의 세계를 잘 몰라서요. 그것이 길일이냐 아니냐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다른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날 굿을 했다라는 제보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확인이 되진 않았어요. 굿을 하긴 했는데 다른 날 굿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확하게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느냐 아니냐와 무관하게 누군가를 향해서 이 굿을 했다라는 제보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객관적으로 이걸 보도할 만큼의 어떤 팩트가 뒷받침이 안 됐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그냥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들도 그러니까 미래가 궁금하고 불안해지면은 꼭 점이라는 걸 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습관적으로. 그리고 그걸 쳐야 무슨 점 같은 걸 봐야 다음에 자기가 무슨 결정을 할지를 좀 결정도 내리고 마음의 안정을 얻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굿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연결되는 거죠. 이세민이라는 분하고 정윤회가 같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 위치가 청와대와 굉장히 가까운 위치였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 공백기에. 그러면 만약에 그런 멘탈을 갖고 있었고 그런 습관을 갖고 있었다면 같이 뭔가 물어보고 상의하고 하는 식의 그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아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한테는 특별하지만 그에게 일상적이었을 휴식의 실체가 굿이라기보다는 점 보는 일, 사주팔자 보는 게 상담하는 건 카운슬링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일상적인 방식의 카운슬링일 수 있으니까 상담받는 일은 심지어는 권장할 수도 있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그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다만 굿이란 특정한 행위는 약간 좀 더 종교적이죠. 예, 더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일이 거죠. 있으면 그 이벤트에 해당되기 때문에 흔적들이 남을 텐데 현재까지는 저희도 그 흔적은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경우를 생각하는 게 굿은 아니어도 점은 볼 수 있는 거다. 그리고 평상시 행적이나 주변 관계들을 보았을 때 그것을 굉장히 신뢰할 만한 굉장히 신봉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 이 가능성은 있는데 하호영 기자가 거듭 이제 강조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의 핵심은 기자는
추론하고 가설을 머리에 둘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 방송을 포함해서 말이나 글로 함부로 할 수는 없거든요. 기자와 매체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관계 영역에 포함시키기에는 아직까지도 저희가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굿 내지는 점은 아직까지는 접근하지 못했고 정윤회의 행적과 그 당시에 관련해서 가설 정도를 겨우 이제 세워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어떤 무속인은 이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굿은 이제 곡성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못 봤어요. 예. 이건 스포일러는 아닙니다. 스포일러는 아니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굿 특히나 이 권력자들이 생각하는 그 굿의 정도는 특히나 영험 어떤 한 어떤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 굉장히 대규모로 치러집니다. 뭐 정말 돼지를 통째로 막 매달아 놓기도 하고요. 엄청난 그 소리와 그런 그 흡사 이제 하늘을 향해서 무슨 퍼포먼스를 벌이듯이 뭐 그런 것이 있어서 그 무속인은 굿은 아니고 치성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이제 정한수를 떠놓고 치성을 드리는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주팔자도 있지만 점을 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역은 사실은 뭐 지금 어떤 분들은 과학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죠. 예. 그런 주역이나 사주의 영역이 아니고 진짜 그냥 점을 치는 무속인의 어떤 그 신기로 신점을 치는 예, 뭐 이런 경우도 있어서 사실 뭐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저는 사실 이 영역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사실 저의 능력밖에 문제로 접던 거죠.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붙이면 저희도 나름대로 무녀 세계를 이렇게 좀 점검해 봤는데 실력 있는 사람들은 약간 서로 알고 지내는. 그렇죠. 예. 근데 방금 하 기자가 말한 것처럼 굿은 아니었을. 굿을 했으면 소문이 나고 흔적이 남을 테니까. 일단 신점을 보는 사람들 쪽에도 알아봤는데 그 정도가 되면 평소에 알고 지냈거나 이랬을 텐데 아직 그건 발견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굿을 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점을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그 시간에 그걸 어디서 했다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심지어 그렇게 국가적인 중대사가 터졌으면 뭐 점을 보거나 구슬을 하다가도 대응을 하고 해야 되는 시스템 정도는 갖춰졌어야 한 나라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게 안 됐다는 거고 또 지금 얘기하신 루틴한 어떤 휴식의 방법을 취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휴식을 당연히 깨야죠. 휴식이라는 그 상태에서 빠져나와야죠. 근데 그게 안 됐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 거고 여튼 정말 이상하게 청와대 해명으로 봐도 상황이 정말 안 좋아지고 있는데 뜬금없이 기초연금에 대해서 지시를 내렸다? 이런 식의 해명이 이루어지는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해명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스텝이 꼬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청와대의 이해할 수 없는 조직 구조하고 어디하고 비슷하냐면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조직의 활력이나 아니면 조직 구조의 활동성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고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청와대가?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이. 그 사람이 그것을 쥐고 있는 사람 최순실 씨가 만약에 청와대를 지배했다면 비슷한 식으로 만들었을까? 비슷한 식으로 조직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권력 간격 지수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렇죠. 굉장히 수동적이고 예. 권위주의적인 운영 방식에 의해서 밑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수동적이 돼버려요. 그렇죠. 참으로 답답한 얘기지만 청와대에 있는 구성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만으로도 충분히 바쁘고 충분히 그 지위만으로도 바쁘고 충분히 그거를 하는데에도 굉장히 노동력을 많이 허비한다고 생각을 다들 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수동성,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미르 K스포츠재단이 어떻게 보면은 거울 같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와 최순실을 단순히 잇는 게 아니고 이 거울 같은 단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랬을 것 같아요. 정확히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네. 정호성의 휴대폰에 녹음돼 있었던 녹음을 검찰이 그 얘기는 했잖아요. 10분만 들어도 분노가 치민다. 뭐 그렇게 알려졌죠. 그렇게 알려졌죠. 예. 그렇다면은 추측컨대 굉장히 이 최순실을 떠받들면서 이 사람의 말에 좌우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그런 녹음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렇게 수동적인 아무것도 안 하는 조직의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몰랐던 박근혜 씨의 진면목이 이제 드러나겠죠. 이 7시간과 함께 드러날 겁니다. 그 진면목이 무엇이건 간에. 그렇죠. 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간적인 수준에서 뭐 기대에 훨씬 못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드러나는 게 힘들겠죠. 그리고 또 그것은 또 박근혜 대통령을 비호해왔던 세력들에게도 굉장한 약점이 그럼요. 되겠죠. 예. 이게 뭐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긴 이야기 못 하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 한국 보수가 내세웠던 리더십 대통령 후보 포함해서 이회창 뭐 생각해 보십시오. 떨어진 낙선한 후보를 포함해서 단 한 명도 그 정치적 지향이나 이념이나 능력과는 별개로 그 개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카리스마와 어떤 완결성이 있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근데 그것에 완전히 배반되는 가장 전형적인 예가 박근혜 게다가 대통령이었다고 드러나면 한국 보수 세력 전체의 어떤 정책 역량이 도마 위에 오르겠죠.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 또는 박정희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그 보수적인 라인 자체의 정통성 뭐 다 위협받을 수도 있겠죠. 네. 예, 사실 뭐 더 많은 시간을 이야기 나누면 좋을 텐데 또 마무리하라는 사인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게 참 저희가 나중에 좀 그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고 이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고 싶고 마침 그 이경숙님께서 이 진짜 정규 방송으로 보고 싶다. 이것은 내용이 좋다는 걸 수도 있고 이 상태로는 보기가 너무 힘들다. 이따위 방송이냐 이런 말씀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좀 계속 설정 아니신가요? 네? 계속 설정이신 것 같은데. 어떤 설정이요? 이렇게 약간 뭔가 좀 남루하고 이런. 네, 그런가요? 네. 그것에 대해서 좀 그 정규 방송을 좀 편성을 하는 건 어렵겠지만 한번 좀 시간을 좀 더 들여서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박주민 의원님 이 방송 제안해 주셨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았습니다. 저희한테 먼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고 광고 하나만 드리려고. 네, 아까 아시죠. 조사위 특조위 조사관님들 도울 방법 문의하셨는데 한겨레 21은 2014년 4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세월호만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매체와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들으실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사실의 영역과 관련된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건 저희 매체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기자가 취재 인력이 1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서너 명, 너댓 명이 계속 이 세월호만 붙잡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그 일환의 하나로 저희가 아마 조만간 공개를 하게 될 텐데 저희가 그동안 모아온 세월호 관련된 모든 기록과 자료들을 모으는 아카이브를 만들 생각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다 접근하실 수 있고 이 아이디어를 왜 지금까지 구현을 하지 못했느냐 하면 일단 자료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 다음에 흩어져 있고 그리고 그걸 구현할 만한 기술적인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걸 저희가 좀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절한 시간에 조만간 이제 마련돼서 출발한다는 걸 말씀드리면 그와 함께 특조위 해산 이후에 제대로 된 또 다른 특조위 제2의 특조위가 만들어질 걸 예상을 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저희가 뜻있는 시민들의 모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기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박주민 의원님한테 후원금도 많이 넣어주시고 후원금 마감했습니다. 마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여튼 정기 구독 많이 해주시고 저희 조만간 만들게 될 세월호 대시민 공개 아카이브에 대해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예. 예. 화영 기자님도 뭐 마무리 멘트를 좀 하나 해주시죠. 마무리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저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하영 기자님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뭐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실하고도 여러 가지 작업을 같이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 의원실이 좀 뒷받침을 못 하다 보니까 아쉬운 때도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실도 좀 더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금 총 7시간 동안 더 했습니다. 더 오래 했습니다. 더 오래 했죠. 뭐 예. 방송 안 되고 뭐 끊기고 뭐 동안 세월호 7시간 대통령 과연 무엇을 했고 제대로 한 것인가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숙제를 내주시기도 했고 또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고 기억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숙제는 숙제대로 받아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좋은 말씀대로 계속 기억해 나가면서 또 싸워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어요. 여기 보이시진 않지만 한겨레 20일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고생하셨고 또 저희 의원실 스태프들도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사관님도 몇 시간 동안 기다리셨고 많은 분들이 고생한 끝에 이렇게 좀 방송을 했는데 성에 안 차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성에 찰 수 있는 기획과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